어느 날 나는 모든 것이 귀찮고 마음이 뒤숭숭한 상태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이 쌓여있고 책임감은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친구 관계와 가족 문제까지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인터넷을 헤매다가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첫 번째 방법은 심호흡하기였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소한 것들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나쁜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다소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간단한 호흡 운동이 내 삶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이었다. 도심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나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발걸음이었으나 이내 주변의 나무와 작은 풀잎 하나까지도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야생의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에 불안이 사그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일기 쓰기였다. 매일 밤 나는 그날의 감정과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을 기록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점차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나의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감사한 모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함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일기장만이 나의 속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네 번째 방법은 운동하기였다. 매일 30분씩 밖에 나가 조깅을 하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땀을 흘리며 내 몸이 활기를 얻는 동안 나는 스트레스가 운동으로 인해 해소되고 있음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운동 후 신체가 분비하는 엔도르핀 덕분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취미 생활 즐기기였다. 여태까지 무심코 넘어갔던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오래도록 고민했던 그림 그리기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점차 물감에 색이 캔버스를 채우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로 변해갔다. 이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나는 점차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트레스는 완벽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지만 최소한 나는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고 스스로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배움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수면의 여왕이라 불리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수면 습관을 가졌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했다. 하루는 그녀의 친구들이 지연에게 찾아와 숙면을 위한 팁과 요령을 묻기로 했다. 지연은 친구들을 따뜻한 차로 맞이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연은 자신이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몇 년 전 몸이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완벽한 수면 루틴을 찾아냈다고 한다. 첫 번째로 지연은 수면 시간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그녀는 자신의 생체 시계가 가장 안정적일 때가 바로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깼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침실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었다. 지연은 어두운 커튼으로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베개와 매트리스의 품질도 편안한 수면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몇 번의 시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침구를 찾아냈다고 전했다. 세 번째 요령은 저녁 시간의 루틴이었다. 지연은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한다고 하면서 대신 조용한 독서나 명상을 즐겼다.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도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식습관과 카페인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커피를 너무 늦게 마시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가벼운 저녁과 꿀 한 스푼이 숙면에 도움이 되었다며 친구들에게 권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친구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수면 루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말 것을 조언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 한 사람에게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연의 이야기와 함께 친구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더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어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결국 지연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곁에 두고 싶은 조언으로 남게 되었다. 모두가 지연의 팁을 기억하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현수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다. 현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에 몰두하며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취준생의 삶은 스트레스가 많았고 심적으로 지쳐갔다. 그러다 보니 그가 커다란 위로로 삼은 것은 먹는 것뿐이었다. 처음에는 끼니를 거르지 않기 위한 간단한 햄버거와 피자로 시작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업과 취업 준비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인스턴트 음식과 배달 음식에 의지하게 됐다. 일반적인 점심과 저녁은 피자, 치킨, 라면, 그리고 탄산음료들로 채워졌고 디저트로는 항상 달콤한 초콜릿이나 과자류가 함께 등장했다. 처음에는 현수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리며 지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여드름이 늘어나고 두통과 소화불량이 잦아지면서 점점 몸이 피로해지고 있었다. 체중도 급격히 늘어 바지 허리춤이 불편했고 급기야 어느 날 새벽에 복통이 심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그 순간 그는 나쁜 식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결국 현수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우선 건강 관련 서적과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균형 잡힌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직접 식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고 적당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였으며 설탕과 염분의 섭취를 줄이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그는 집 근처에서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또한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간단한 요리 실력도 점차 늘어났다. 무엇보다 한 끼라도 스스로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음식 선택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로부터 유혹도 있었지만 의지를 다지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되새기며 단호히 맞섰다.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신체적 피로감이 줄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지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여드름도 사라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졌다. 현수는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인생의 균형을 찾았다. 그는 주변 친구들과도 나쁜 식습관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는 친구들 사이에도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켰다. 이 경험을 통해 현수는 식습관이 단순히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나쁜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등불 같은 존재로 빛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의 한여름의 어느 날, 기온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쁘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과 피크닉을 즐기던 수미는 진짜 하루에 물을 2리터나 마셔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주위 친구들은 수미의 질문에 갸우뚱했지만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왜 대부분의 건강 지침서에서는 하루 2리터의 물을 권장하는 걸까? 구글에 검색해보니 2리터라는 수치는 1945년 미국 과학원에서 처음 권장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음식에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한다고 판단해 음식에서 얻는 물을 제외하고 2리터를 더 마셔야 한다 라고 이해했다고 한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하루에 꼭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의 이하가 적절할 수도 있다. 나이, 성별, 체중, 신체 활동 수준, 환경 조건 등이 모두 물 필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수미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기사는 유명한 영양학자와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는데, 그는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다 달라서 일반적인 기준은 참고용일 뿐이다. 갈증이 느껴질 때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하버드 대학에서는 특정 건강 상태나 약물로 인해물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 역시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한다. 수미는 이러한 사실들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다음 주에 다시 피크닉을 제안했다. 피크닉 날, 수미는 물과 함께 레몬 조각이 들어간 물병을 가져왔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발견을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들은 수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매일 물 마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무작정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보단 몸이 필요로 할 때 적절히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하루였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수시로 물을 마시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게 되었다. 이들은 이제 물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셜미디어 챌린지를 기획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갈증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 몸에 맞는 수분 섭취 방법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였다.